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기류가 달라진 게 확연히 감지됩니다. 특히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놓고 그간 요지부동이었던 여당 안에서 찬성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임기가 남은 이번 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대통령실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야당의 신속 처리안건 지정에 따라 이달 3일 자동 부의돼 표결만 남아 있습니다. 야당들은 현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고 대통령실 연루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만약에 무고한 군인의 제복 군인의 명예를 어떤 대통령의 권력으로 짓밟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요. 저는 큰 틀에서는 이거는 정권 입장에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간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완강히 반대했던 여당은 총선 참패 뒤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기세가 오른 야권의 공세에 맞설 동력을 이미 상실한 마당에 대통령실을 직접 겨누고 있는 특검을 선뜻 받기도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론적 입장인 듯하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혹시 조 대표님으로서 한마디. 그것도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상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빅매치에서 살아 돌아온 중진 안철수 의원이 벌써 찬성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도 더욱 깊어집니다. 안팎으로 쇄신을 요구받는 마당에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권 카드로 대응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총선 직후 장병들에게 의미심장한 내용의 지휘 서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말 못하는 고뇌만 가득하다며 심경을 토로했는데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장병들에게 지휘 서신을 보냈습니다. 사령관이 보내는 마음의 편지 형태, A4 용지 4장 분량의 긴 글이었습니다. 김 사령관은 안타까운 전우의 희생은 핵폭풍급 파급 효과와 법적 다툼으로 국민적 이슈가 됐다면서 서신 앞부분에 곧바로 최상병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뒤 의미심장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 결과가 나와도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함께 출국 금지된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당 참패, 야당 압승 총선으로 최상병 특검법 통과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김 사령관이 갑작스러운 심경 토로와 함께 특검에 대한 압박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말하지 못하는 고뇌라는 표현을 통해 향후 외압 의혹과 관련된 어떤 결단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공판이 5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 대령 측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현재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에선 대통령실을 향한 국정 쇄신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각 총사퇴 수준의 전면 쇄신을 하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지도부 공백 상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진회의를 열어 수습책 마련에 나섭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조차 열지 못한 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총선에서 힘겹게 이긴 당선자들을 위주로 용산을 향한 쇄신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 수준의 쇄신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자진 사퇴도 저는 만시지탄인데요. 대통령실 참모진을 향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인식의 쇄신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그 참모들이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권력의 핵심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필하고 그리고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을 몰아준 게 국민의 메시지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당위라는 주장입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당연히 만나야 되고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당장 지도부 공백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를 놓고도 고심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로 약 4개월 만에 다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윤재욱 원내대표는 다음 주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수습 방안에 대한 중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참고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당내에선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지 조기 전당대회를 할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로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비윤석열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약속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꼭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연히 만나겠다며 영수회담의 필요성도 거듭 압박했는데 거대 범야권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선 정권 심판과 견제를 위해선 단 한석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당선인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서 일군 승리라며 민생 정치로 보답드리겠다고 적었습니다. 국정 쇄신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에겐 환영한다면서도 실천해야 한다며 국정기조 전환과 영수회담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해 문제를 키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했다며 낮은 자세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국회 입법권을 좌우하게 된 만큼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조하면서도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조국 대표에겐 정권 심판과 견제, 개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뒤이어 현충원을 찾았는데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역시 20석 기준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과 법안 처리를 위해선 민주당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쇄빙선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민생 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법안과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견인선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음 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한 뒤 봉하마을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조만간 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를 제시할 방침이어서 범야권의 두 축인 두 당의 협력 방안도 자연스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러나겠다고 한 총리와 비서실 참모들의 후임 인선 움직임도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여기는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부터 이종섭 전 대사 임명과 출국 등 일련의 사안들과 관련이 있는 조직입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부산 원정 투표에 이어 총선 전날까지 외부 일정을 지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뒤 바깥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을 넘겨 이르면 다음 주 초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심을 반영해 쇄신하겠다고 어제 비서실장이 대신 전한 입장만으로는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꺼렸던 문답식 기자회견을 할지 아니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나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정 쇄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비서실장 후임이 우선 관심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관료 출신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정무 감각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보군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방송장악 논란으로 지난해 야당의 탄핵 직전 사퇴한 이동관 전 위원장이 후보군에 오른 걸 놓고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분노한 민심이 그대로 표출된 총선 결과를 보고도 불통과 오만의 독주를 계속하려 합니까?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불가능한 총리에는 대야 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중진 의원들이 검토되는 가운데 권영세, 주호영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대사 출국 등 여러 논란을 자초한 안보실이 왜 쇄신 대상에서 빠지냐는 비판이 대통령실 안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의료 대란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논의나 대화 시도는 멈춰버린 모습입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계는 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을 받들어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이탈한 이후 정부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속히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데 총선 당일 개표가 한창이던 밤 9시, 정부는 다음 날 예정됐던 브리핑을 긴급 취소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중대본은 중수본으로 규모를 축소하더니 브리핑도 생략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 이후 일제히 사의를 표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도 표류하는 모습인데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살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의료개혁은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선거를 통해 확인된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이 의대 증원 정책은 총선용 인기 영합 정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당 참패라는 심판을 내렸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시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정부의 판단이 어떤 건지를 보고 향후에 저희들도 어떻게 대응할지. 한편 사직 전공의 1,325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오는 15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감세와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정책들을 여러 차례 발표해 왔는데요.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 정책의 상당수가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즉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최고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철폐를 약속하면서 안전진단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모두 국회에서 세법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새로 구성될 국회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는 감세 정책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도 시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야당은 이제 이걸 막는데 아무래도 주력을 할 것이고 여당은 또 시행령이라든가 뭔가 이제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또 뜻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고 자꾸 되풀이 되면은 정책에 좀 뭐 이런 왜곡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만약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대 야당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2달 연속 3%를 넘은 물가 상승률, 여기에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차례 연속 동결하며 기존의 3.5%를 유지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물가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를 넘을 만큼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기름값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흐름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제조업 화랑의 높은 고용률, 여기에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예상보다 높은 3.5%를 기록하자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e do not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lower our policy rate until we have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down toward 2%. 총선 이후 국내 물가 상황도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기름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온 전기, 가스 요금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누적으로 계속 미루긴 어렵습니다. 가게가 직접적으로 내야 될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것 하나랑 자영업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또 가격 인상을 해야 된다. 결국 하반기에 우리나라 물가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내려가지 않을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말 물가 상승률이 2.3%를 웃돌며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며 물가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가 해를 넘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고 인하 폭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한반도 인근에서 해상훈련을 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원됐는데요.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자주 전개하는 것을 넘어서 올 하반기부터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해군의 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바다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습니다. 각종 전투기 90여 대를 싣고 다닐 수 있어 군사기지나 다름없습니다. 비행갑판에선 슈퍼호넷 전투기가 3초 만에 곧장 하늘로 날아오르고 수신호에 맞춰 연신 전투기가 이륙합니다. 한미일은 어제부터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벌였는데 루즈벨트함과 서해 류성룡함, 아리아케함 등 3국의 함정 6척이 참가했습니다. 루즈벨트함도 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 남쪽 공해상까지 투입됐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with our allies,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we are well prepared and postured to defend ourselves and defend our allies. 한미는 이런 핵 항모 같은 전략 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 근처에 동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를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대응하는 훈련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기존엔 핵 사용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군사시설 등이 실제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은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을 할 걸로 보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군과 미군이 이런 핵 작계를 같이 훈련을 하고 한미 간의 핵 능력을 최대한 통합을 해서 한미는 오늘부터 연합편대군 종합훈련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최대 규모의 연합 공중훈련으로 F-35 스텔스기 등 각종 항공기 100여 대가 동원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을 조명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연속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참사로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유족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나누면서 지난 10년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성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동혁이 엄마 장현점 씨는 분주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무대에 올릴 노래를 다 같이 모여 연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동혁이를 그리워하며 시작한 합창입니다. 음악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선희뿐 아니라 많은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둘이서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색을 잃지 않은 채 엄마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새 신발을 사놓고 안 신고 갔거든요. 아낀다고. 새 신발을 수학여행 갈 때 신고 가라고 했는데 안 신고 갔다 오면 신겠다고. 같은 고통을 겪은 부모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아픔을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의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또 저희가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동수 엄마 김도연 씨는 아들을 떠나보낸 뒤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인 4.16 가족극단의 5번째 연극, 연속극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엄마! 응, 동수야? 오늘 엄마랑 이런저런 수다 따라서 완전 좋았어. 그래, 엄마는 게임보다 그냥 너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어. 아직도 엄마는 엄마 게임 친구 목록엔 네가 있어. 처음엔 쏟아지는 눈물에 시야가 부옇게 흐려져 원고 읽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과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연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어디 가서 동수 얘기를 못했는데 공연을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소개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위로였던 것 같아요. 함께 활동하진 못해도 마음은 늘 함께인 부모님도 있습니다. 이종철 씨는 하나뿐인 아들 민우를 잃고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귤과 단호박을 키우고 수확한 작물은 세월호 가족들, 이태원 가족들의 투쟁 현장에 보냅니다. 이 아픔을 겪고 나서 그분들이 왜 싸워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희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힘 잃지 마시라고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제주시청 앞에서 매일 피켓 시위도 해보고 추모 리본 나눔을 하기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기억에서 잊힐까 두렵지만 그럴수록 손을 맞잡자고 다짐합니다. 믿고는 있어요. 언젠가는 함께 해주신다는 건 마음속에 늘 품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한다 하면 나와서 함께 해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 총선이 끝나고 이틀 만에 다시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대표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의 당선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재판으로 의정 활동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판결에 따라선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저녁까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총선 압승 이틀 만에 이 대표는 이번엔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임기직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3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재판은 굵직한 사건들이 묶여 있어 진행이 더디지만 선거법 사건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위증교사 재판도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3년 동안 어느 하나라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출마도 못합니다. 피고인 신분 당선자는 더 있습니다.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피격 은폐 의혹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대법원 판단만 남았습니다.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운하 당선인.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차규근 당선인은 각각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지난 2019년 공수처법 상정을 막으려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혐의로 나경원 당선인도 4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표적 감찰 혐의로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당선인 10명가량이 각각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여야의 주목받는 당선인들 한 명씩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도봉갑 지역구의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입니다. 거센 정권 심판 바람 속에서도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이른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석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청년 정치인 김재섭 당선인, 손하늘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에 당선 인사가 걸렸습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일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언덕길을 따라 다세대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선 이곳 도봉갑은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주거 지역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32년 동안 보수 정당이 단 한 차례 당선돼 민주당 초강세 지역으로도 꼽힙니다. 이번 선거에선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도봉구가 낳은 스타, 본인을 도나스라고 부르는 이곳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4년 전 선거에 신인 정치인으로 등장해 13%포인트 차로 패배한 뒤 다시 4년간 지역 곳곳을 돌며 준비해왔습니다. 항상 공해다라고 비판을 받던 정당 현수막에 좋은 정책들을, 예를 들면 뭐 무료 독감 예방 주사 언제까지니까 맞으세요. 참패한 보수 정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으로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한 뒤엔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극우적인 메시지들도 우리가 반드시 결별을 해야 된다고.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비판은 당정의 최고 권력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발언을 하든 다 이해충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지역의 열심이었고 여당 내 쓴소리를 자처한 청년 정치인의 출마 지역에 민주당은 방송사 앵커 출신으로 이 지역과는 연고가 없는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고 누구나 꽂으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이재명 대표의 착각이었다고 생각해요. 당선 이틀째 김 당선인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쇄도하는 언론사 인터뷰 요청은 김 당선인의 입을 주목하는 여론이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방송사에 짤막한 인터뷰가 있어서 여기도 나온 김에 짧게 하고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4년 전에 이어 여당은 이번에도 또다시 참패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4년 전과 달리 이제 국회 안에서 김 당선인의 각오는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의 용산의 뜻이 민심이다 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대거 낙선을 했다는 것,
보여주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민주당이 선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당선인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인이 거쳐간 지역구에서 장인이 말해온 사람 사는 세상을 강조한 곽 당선인은 노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그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간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1998년에는 보궐선거에 출마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 뒤 26년, 이번에 종로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선택했습니다. 감사원장 출신의 국민의힘 현역을 꺾은 곽상원 당선인은 생전 장인이 강조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먼저 꺼냈습니다. 종로 구민께서는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을 사람 사는 세상을 종로구에서 다시 실현하도록 제게 명하셨습니다. 곽 당선인은 사법연수원 시절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노 전 대통령의 큰딸과 가족이 됐습니다. 재임 기간 장인의 누를 끼치지 않으려 내내 몸을 낮춰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임 뒤 전직 대통령의 딸인 자신의 아내까지 검찰 수사의 칼날 아래 놓인 데 이어 장인의 비극적 결말까지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때의 검찰과 정치에 입문해 지켜보는 지금의 검찰이 달라졌는지 물어봤습니다. 검찰 권력이 그 국민을 위해 생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 자리에서 이탈한 권력기관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이죠. 이번 선거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회복이 시작됐다며 종로 구민들은 제게 노무현의 정치로 삶의 기본 조건이 균등한 사회를 이루라고 명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오랜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소환될 겁니다. 슬픔으로 대변되는 정치 에너지를 현실적 화합을 통해서 장인의 후광을 벗어나 초선 의원으로서 홀로 서야 하는 곽 당선인은 정치 입문 전부터 변호사로 심혈을 기울여온 가정용 전기료 누진세 폐지 등 민생 입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활동을 하라고 뽑는 사람들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할 46명의 비례대표 의원들도 다양한 직종과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포진됐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 사격 역사상 최초로 하계 올림픽 3연패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림픽 권총 종목 금메달 4관왕으로 사격 영웅이란 타이틀로 불렸던 진종호 선수. 대한체육회 이사를 거친 뒤 국민의 미래에서 금배지를 달게 된 18명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스포츠를 활성화해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탈북과학자 박충건 박사는 국민의힘 인재 1호로 영입돼 향후 4년 일터를 국회에서 갖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안보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해나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은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확장시켜 나가는 걸 당면한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동할 권리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감옥 같은 시설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백승아 당선인은 교권 보호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른바 서희초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가수 김재원 씨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본격 정치인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무도한 정권에 대항하여 마침내 꼭 함께 승리합시다. 끝내 이 길이라. IT 전문가인 이혜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과학기술 예산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개혁신당에선 의대 증원 이슈를 넘어선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주영 전 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와 이준석 대표와 줄곧 호흡을 맞춰온 천하람 변호사가 배지를 달았습니다. 새로운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6명으로 이 중 여성은 24명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으로 활동해온 용해인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미래에서 선출돼 이례적으로 재선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기록을 가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외국 자본들이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또다시 패소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엘리엇에 이어서 메이슨에게도 440억 원 정도를 물어주라는 판정이 나온 건데요. 우리 정부가 앞선 엘리엇 사건의 판정이 부당하다면서 냈던 취소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물산 주식 3주당 제일모직 주식 1주의 비율로 계산했습니다. 삼성물산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은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물산 주주인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은 한국 정부 때문에 불리한 합병이 이루어져 손해를 봤다며 국제 투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5년 반 만에 정부가 약 4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을 합치면 배상액은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정 이후 두 번째 배상 판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투자자로서 정당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며 엘리엇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소수주주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분쟁에서 모두 국제투기자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인데 전문가들은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조약의 같은 조항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서로 참조할 겁니다. 사실상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판정 내용, 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국내 판결 내용을 함께 검토해 이번에도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투신해 숨지고 남성들이 있던 객실에서 2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숨진 남성들이 미리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숨지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20대 여성이 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경기 파주시 한 호텔에 택시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10일 오전 해당 호텔을 찾았습니다. 찾아온 경찰에게 남성은 실종 여성이 시내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고 경찰이 CCTV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남성 2명이 호텔 밖으로 투신했습니다. 얘기하는 대로 돌아섰대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노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서울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들이 머물던 객실에서는 2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과 목은 플라스틱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남성들이 플라스틱 끈을 챙겨 방으로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영상에 찍힌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끈이 방 안에서 발견된 걸로 미뤄 남성들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4명 간 관계를 보면 남성끼리는 친구이고 여성 1명은 남성 1명의 지인, 또 다른 여성은 텔레그램에 올라온 구인글을 보고 찾아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를 추정할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한편 신호가 끊긴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찾고 있습니다. 당초 실종 확인을 위해 경찰이 객실을 찾았을 때 방 안을 확인하거나 남성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은 당시엔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강제 진입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밍크고래 어미와 새끼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인데요. 울릉도 앞바다에서 처음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두 고래는 태평양을 건너서 2,000km를 헤엄쳐 온 것으로 보이는데 두 마리 모두 몸에서 상어에 물린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울릉도 인근 해상, 고래 한 마리가 숨을 쉬러 물 밖으로 나옵니다. 나란히 함께 헤엄치던 작은 고래도 잠시 숨을 쉽니다. 푸른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들, 바로 어미 밍크고래와 새끼 밍크고래입니다. 지난 2일 울릉도 해상에서 포착된 모습인데 어미와 새끼가 함께 촬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미고래는 거침없이 바다를 가르고 새끼는 떨어질세라 분주히 그 옆을 따릅니다. 고래의 등에서는 아열대와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상어에 물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어미고래가 따뜻한 바다에서 태어난 새끼를 데리고 먹이가 풍부한 북쪽 바다로 가기 위해 울릉도까지 헤엄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 바다에서 있다가 대한해협을 거쳐서 울릉도까지 이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리는 약 한 1,000에서 2,000km까지. 몸 길이 10m, 무게 14톤까지 자라는 밍크고래는 수염고래 중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에서 목격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불법 포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참돌고래 400여 마리도 함께 발견됐는데 우리나라 동쪽 가장 끝에서 발견된 사례로 기록됩니다. 고래연구소는 이번 조사가 우리 바다를 오가는 고래의 회유 경로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대학교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 2명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명은 의식을 잃은 채 8시간 만에 발견이 됐는데요. 새벽에 범행을 저지르고 저녁이 되어서야 붙잡힌 20대 가해 남성, 성범죄 알림이에 등록돼 있는 성범죄자였습니다. 이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큰 길가를 걷고 있는 여성 뒤로 한 남성이 따라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남성은 갑자기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여성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도망치던 남성은 이내 다시 태연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30분 뒤쯤 이 남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1km가량 떨어진 대학가 바로 인근입니다. 다른 여성을 뒤따라가던 남성은 또다시 여성을 마구 때렸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의식을 잃고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 20대 피해 여성은 정오가 넘어서야 발견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입었습니다. 학생들이 있길래 가봤더니 처음에 보니까 바네키 같더라고요. 하지만 1차 범행 직후 피해 여성과 주변 목격자들이 잇따라 신고를 했지만 순찰에 나선 경찰이 가해 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그 새벽 시간이라 탐문할 장소는 거의 없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선거일이라고 해서 단행이 늦은 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분 뒤 곧바로 2차 범행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성이 명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2차 피해자를 좀 빨리 발견을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저녁 8시 30분쯤 집에 있던 20대 가해 남성은 긴급 체포됐고 확인 결과 성범죄 알림이에 등록돼 있던 성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와 성폭력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부족한 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현지 브로커들이 한국에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언론에까지 보도될 정도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사기 행각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고 합니다. 전재훈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베트남의 한 시골 마을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절 근로자로 보내주겠다던 현지 브로커가 1인당 수백만 원을 챙긴 뒤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Ăn tiền thì không được thì không đi được thì xả tiền ngay cho người ta chứ. Hơn năm trời rồi. 추정된 사기 피해자만 50명이 넘어서자 베트남 언론에서도 한국 계절 근로자 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Thì thời gian gần đây, một số tổ chức cá nhân không có chức năng đưa người lao động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đã sử dụng mạng xã hội để lừa đảo người lao động. 브로커는 SNS에 한국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있고 베트남 정부의 허가까지 받았다는 문서를 올려 현지인들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모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믿는 것은 이제 회사, 계약서, 회사 내용이랑 다 보여주니까. 하지만 브로커들의 주소지인 한국 공장을 찾아가 보니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피해자들은 경기도 평택경찰서까지 찾아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는 건 한국 지자체들이지만 검증된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자네들은 돈의 음식이야. 말로.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그거를 알선해주는 사람이 존재를 하고 또 그 서류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많아요. 최근 경북 경주시에서 브로커들과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해외 구호단체를 통해 계절 노동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지에서 인력을 모집하는 브로커까지 검증할 여력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사기 피해는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쇼트트랙의 박지원 선수가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하며 다음 시즌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최종 11위에 머무르며 국가대표 자격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전날 1500m에서 우승하며 이미 다음 시즌 국가대표 개인전 출전 자격을 따낸 박지원. 오늘 마지막 1000m 준결승전에서 3위를 기록하며 결승 진출엔 실패했지만 1, 2차 선발전 합계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당당히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내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도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길이었던 것 같은데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은 올해만 3차례나 충돌해 악연을 이어간 황대헌의 사과 의사에 대해선 이제 생각해보겠다며 관계 개선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상적이지 않고 좀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발전만을 보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충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500m 결승전에서도 반칙으로 실격당해 반갑지 않은 환호를 받아야 했던 황대헌은 오늘 1000m에서 반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코너를 추월하다 밀려났고 반칙을 당했다며 어필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종 11위에 그쳐 대표팀 승선에 실패했습니다. 여자부에선 에이스 최민정이 1000m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종합 우승을 차지해 1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K리그1에서 경기당 한 골 이상을 터뜨리며 깜짝 득점 선두를 달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프로 데뷔 7년 만에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강원의 이상원 선수를 박주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개막 2경기 연속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전 동점 극장골에 대구와 전북을 상대로 2경기 연속 멀티골까지 6경기에서 7골을 몰아친 이상헌의 활약은 본인도 예상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 못했었고요. 또 이만큼 또 골을 넣을 줄도 몰랐고 정말 많은 축하를 받고 있는데 진짜로 감사하고.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유망주였지만 이상헌의 프로 생활은 험난했습니다. 울산과 전남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2부 리그 부산으로 이적했지만 지난해 겨우 5경기 출전에 그친 끝에 사실상 방출됐습니다. 하지만 울산 시절 은사였던 강원 윤정환 감독이 다시 손을 내밀었고 공격수로 포지션까지 바꾸자 숨겨온 득점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득점 선두에 오르면서 2년 전 결승골이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친상을 당한 날 골을 터뜨린 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던 이상헌. 며칠 뒤 특별한 세리머니로 위로를 건넨 이승우와의 우정도 여전합니다. 승우는 원래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였었고요. 세레머니를 봤거든요. 위로는 되고 그때는 너무 많이 슬퍼가지고 이제 득점은 물론 세리머니까지 욕심을 내기 시작한 차세대 골잡이. 여전히 태극마크가 꿈이라는 이상원의 축구 인생 2막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저는 뭐 매일매일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좀 많이 그립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운 막내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네, 아직 4월인데 낮에는 약간 덥기까지 했죠. 오늘 상암동의 모습인데요. 이 따뜻한 날씨에 막바지 벚꽃과 함께 추억을 남기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또 벌써 반소매 차림을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4.2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는데요. 주말에는 날이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내륙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일제히 25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모레는 무려 29도까지 치솟아 예년 7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산불 위험성은 더 커졌습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영동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고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이 27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반에 비가 오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